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제빵사였고 그의 빵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조지의 빵집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고 조지는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최근 들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조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복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웃음과 행복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빵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가져와 나눌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렀고 또 다른 사람은 춤을 추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림을 그려 전시했고 어르신들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이 행복 페스티벌이 그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는 벤담이 쾌락 계산법을 사용하여 페스티벌이 마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조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치되어 있던 마을이 공터를 정원으로 만드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조사의 결과 거의 모든 주민들이 행복 페스티벌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정원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조지가 시작한 이 움직임 덕분에 이웃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마을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새로운 시도가 정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기뻤습니다. 벤담의 이론이 보여준 행복의 새로운 가능성은 조직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지금도 행복과 함께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영감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지는 벤담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렇듯 공리주의는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이끌어준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한적한 마을에 피터라는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자신이 읽고 있던 데이비드 휴메의 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피터는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철학 논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금방 지루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메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하는 엘리엇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각 가정 이문 앞에 우유를 두고 가곤 했습니다. 둘째 날 우유가 배달되자 마을 사람들은 엘리엇의 정시성을 칭찬하며 그가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같이 우유를 배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본 피터는 엘리엇에게 이야기를 하나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피터와 엘리엇은 우유 배달 경로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터는 우유가 매일 같은 시간에 배달된다는 인과관계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맞춰 전혀 엉뚱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엘리엇이 우유병을 두고 갈 때마다 피터는 그 뒤를 따라가 살짝 다른 위치에 우유병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우유병이 어제와 다른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엇이 우유를 놓아도 피터가 뒤에서 더 엉뚱한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유병 옆에 작은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쪽지에는 우유의 위치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우유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피터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과 엘리엇의 작은 실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엇의 우유 배달이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지 과거의 반복적 관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엇의 배달 시스템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아는 인과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피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미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자신들의 믿음과 추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 짓기 전에 그 결론이 얼마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더 깊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일상의 작은 사건들조차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피터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은 새로운
철학적 탐구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우주의 심장부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무는 춤추듯 바람에 흔들렸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늘 움직이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움직임 자체를 마치 공기같이 당연히 여겼죠.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움직임의 장인이라는 수수께끼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느 날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발견된 작은 바퀴를 한번 돌린 이후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바퀴는 단순한 나무 조각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전체 마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움직임의 장인에 대한 전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일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을을 떠나 우주 저 너머의 별빛 속에서 새로운 세계에도 움직임을 주고 있다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언젠가 그가 돌아와 다시 한번 마을을 수정할 거라 기대했죠. 이 마을에 리아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 마을의 비밀을 항상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제일동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고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자님, 제일동인이 정말로 우리 마을에 움직임을 주셨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리아는 물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리아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단다. 움직임이 있으려면 처음 그것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 필요하지. 제일동인은 바로 그런 존재겠지. 리아는 영리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 전설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자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제일동인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현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일동인은 형태를 가지지 않아 섣불리 찾을 수 없단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보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느낄 수 있어.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가 그분의 흔적이지. 리아는 현자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일 접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루의 시작과 끝. 계절의 변화, 심지어 자신의 숨결까지도 제일동인의 증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을의 삶의 리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렇게 리아는 자신의 여행을 통해 제일동인이란 단지 한 번의 움직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마을 곳곳에 퍼져나가며 모두가 일상 속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끝, 모든 것이 변함없이 그러나 새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춤을 이어갔습니다. 리아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속에서 제일동인의 지속적인 손길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갔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넓고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어느 대지에 수많은 부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법도 정부도 없는 자연 상태로 각자의 힘과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일부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자원과 생존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전설적인 인물인 대장장이 호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명검으로 유명했는데 그 칼은 물은 쇠를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마법과도 같은 그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대장장이 호부는 어느 날 부족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자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봐, 이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 있어. 어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수원지에서 다른 부족 사람에게 물을 뺏겼지 않은가? 싸움은 끔찍하게 끝났어. 호부는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자연 상태란 그런 거지. 법도 규칙도 없으니 더 강한 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차지해버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호부는 계속하여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각자가 가진 작은 힘을 모아 한데 묶어 더 강한 힘을 만들어야 해. 바로 그것이 사회계약이지.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를 지키고 규칙을 만들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 호부의 이런 말들이 부족원들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이디어에 찬성을 표했지만 몇몇 강자인 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힘의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들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호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할 테지만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질서와 평화에 비하면 작은 희생일 뿐이야. 만약 우리가 집중하여 일치된 힘을 만든다면 더 이상 서로 싸우는 대신 함께 번영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호부의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은 부족의 리더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각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족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일부 양보함으로써 더 큰 안정과 번영을 얻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부족들에게도 전파되어 널리 존경받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호구의 이론과 그가 전한 메시지 덕분에 이 초원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으로 일구어진 특별한 사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인의 대한투쟁을 벌이는 대신 편안한 평화와 번영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호구의 교훈은 그 이후로도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사회계약의 중요성과 질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대장장이 호구와 함께 시작된 놀랍고도 흥미로운 썰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